북한이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 간부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청소년과 학생들이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당해도 중립을 지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한반도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이를 막겠다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통화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PD들에 이어 보도국의 절반 가까운 기자들이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습니다.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며 영화 암살의 모델이 된 남자현 지사의 후손도 포함됐습니다. 전국의 버스기사 8만 2천여 명 가운데 과반이 하루 18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신체 상태를 조사했더니 운전 중에 좋을 위험이 38%나 됐습니다. 불우아동, 청소년을 후원한다며 받은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기부단체 회장이 검거됐습니다. 기부금 128억 원 중 실제 기부한 건 2억 원뿐이었는데 지자체와 정부 부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내 취업이 힘들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을 노린 신종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양 항공편과 호텔까지 제공한 뒤 방심한 틈을 타 개인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아내고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미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안으로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전민 총결사전에 나서자고 주장한 가운데 당 간부들에겐 비상 대기 태세가 발령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 미국과의 대결전을 다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군 수뇌부는 평양에서 인민무력성 군인 집회를 갖고 싸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미제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 앞에 저지른 죄악을 1100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도 집회를 열고 반미 대결전을 다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판가리 결전이 시작됐다며 전민 총결사전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시군 당위원회 간부들에게 비상 대기 태세가 발령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다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거 덤벼드는 깜피우까 미국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청년 학생들의 군입대와 복대, 즉 재입대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전승의 날을 기어이 안아올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군 입대와 복대 탄원 모임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북한이 부추기는 것으로 전쟁 분위기를 부채질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압박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란 이틀 전 발언이 오히려 충분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말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화염과 분노는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뭐가 강하냐며 오히려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Many senators and others today came out very much in favor of what I said.
But if anything, that statement may not be tough enough.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하는 마당에 발언 수위를 올리면 올렸지 낮출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선제 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런 건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대북 경고에 나섰습니다.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미국 정부 내의 강경 온건 두 목소리가 메시지의 혼선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라 이 북한을 향한 이런 경고가 정말 말에서 그칠지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독자적인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에서 군사 행동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타격과 같은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안보가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의회 승인 없이 60일간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무력 사용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의원 62명은 공동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과 발언에 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Please be mindful and please understand that we are a superpower and we can make super mistakes if we're not careful.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면서도 잇따른 초강경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이런 미국과 북한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 역시 속내가 복잡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이 만약 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서 군사적 보복을 당하더라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논평은 관련국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대신 관영 환구15 사설을 통해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설은 먼저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중조 우호적에게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즉각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중 동맹에서 자동 개입 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한반도의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결연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대규모 군사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는 등 군사적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북한이 공격을 받더라도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관영 매체 보도에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은 중국 정부의 답답한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청와대도 미국 백악관 안보라인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단계별 조치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별 조치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남승모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 맞춤 대응할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전에 없던 단계별 조치라는 용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청와대는 단계적 조치에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봐달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발 강도에 따라 정치,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옵션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북한에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지만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북미 간 말폭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흘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며 다음 주쯤 종합적인 안보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에 쓰겠다고 했던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지난 5월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 각도를 크게 높여서 사거리를 줄이는 이른바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정상 발사라면 북한이 예고한 사거리를 날아가서 괌 주변의 30-40km 해상까지 날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김수영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고각으로 시험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을 정상 발사하면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에 이른다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약 3,500km 떨어진 괌을 훌쩍 넘어서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괌 주변에 떨어질 수 있도록 사거리를 줄이려면 추진제, 즉 연료와 산화제를 적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대 장영근 교수팀이 북한 전략군이 제시한 데이터로 괌 포위 사격이 실제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본 핵탄두 600kg 기준으로 25톤이던 추진제 무게를 5톤 가까이 줄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괌 서쪽을 타격할 경우 사거리는 3,368km, 비행시간은 1,050초입니다. 동쪽을 목표로 하면 3,354km를 날아가는 데 1,051초가 걸렸는데 북한이 제시한 3,356.7km, 1,065초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괌 주변에 30에서 40km 거리를 사격한다는 것은 동일한 추진제량을 탑재해서 방위각만 변경해도 이제 타격이 가능하다. 일본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한다는 것을 근거로 역추적해보니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신포 근처로 분석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내려가고 금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은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232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입니다. 지난달 말 사상 최고치에서 약 보름 만에 13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북한 위기에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6,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급등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이 북한발 리스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도 강타했습니다. 북한 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과 홍콩의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리면서 국제 금 현물 가격은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온스당 1290달러 선에 다가섰고 일본 엔화 가치도 껑충 뛰었습니다. 문제는 북미 대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해왔던 정부도 이번에는 파급 효과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달 말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예정된 만큼 금융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열린 간담회에서도 일로서 보답하겠다며 버텼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박 본부장은 사퇴의 글에서
황우석 사건은 본인에게 지어지지 않는 주홍 글씨라며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임명 직후부터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황우석 박사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이름을 올리고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받으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게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과 과를 함께 평가해달라며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반대 여론을 되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 300여 명이 퇴진 요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고 야사당은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맺은 인연으로 문 대통령의 정책 수립을 도왔지만 결국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은 좀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잖아요. 의견들 좀 듣고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MBC PD들에 이어 보도국의 절반 가까운 기자들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보도국 소속 기자 81명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대한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 사례를 조목조목 폭로하며 제작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중지로 전락한 MBC 뉴스의 더러운 마이크를 잡지 않는 길이 시청자에 대한 속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PD수첩 제작진이 제작 거부를 선언한 이후 보도국 기자들까지 모두 20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제작 거부 여파로 뉴스데스크를 제외한 일부 뉴스가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MBC에 대한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이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이사와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명에는 임면, 즉 해고하는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박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을 교체할 권한을 갖는 만큼 사실상 사장 퇴진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송의 어떤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잘 못했을 때조차도 무조건 3년 임기를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해임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MBC 사측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에 목숨을 바쳤던 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습니다.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며 영화 암살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남자현 지사의 후손도 포함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만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호균. 만주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국내에 잠입해 일본군 사령관의 암살을 시도합니다. 누나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 이따 새벽 때 전투나 잘해. 다녀올게. 안호균의 실제 모델은 남자현 지사입니다. 남 지사는 비밀무장 독립군 부대에서 활약했으며 미수에 그쳤지만 1925년 일제 총독 암살 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1932년엔 국제연맹 조사단에 한국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써보내 독립정신을 호소했고 이듬해 일본 장교를 암살하기 위해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다 체포돼 순국했습니다. 남지사의 외 증손녀로 중국 국적이었던 강분옥 씨가 5년 전 역사에 공을 세운 후손들에게 특별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우리 국적을 얻은 데 이어 오늘 강 씨의 아들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 잎학이 떨어지면 이 뿌리에 떨어진다고. 내가 잎학이가 꼭 우리 엄마 이 땅에 와서 떨어지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대단히 감사해요.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한 김규면 선생과 1930년 광주학생운동을 원조한 이승준 선생의 후손 등에게도 우리 국적이 수여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꿈이었어요. 한국 돌아오는 거요. 제가 오늘 여기 있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요. SBS 유란입니다.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7중 추돌 사고 기억하시죠?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이후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전국 버스기사의 절반 정도가 하루 18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지 못하는 신체 상태로는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38%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밤 10시 40분, 시내버스 막차가 차고지에서 출발합니다. 기사는 새벽에 출근해 16시간째 근무 중입니다. 졸다가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신호 대기 시간에 깜빡 조는 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기다리면 신호 바뀌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이제 가고, 근데 그거 조금 한 3분 정도 졸은 게 하루가 무난히 가는 것 같아요. 자정이 넘어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에서 버스 청소까지 직접 합니다. 새벽 0시 50분, 18시간 만에 퇴근하는 기사는 5시간 뒤 또 출근합니다. 이틀 더 근무해야 쉴 수 있습니다. 거의 한 시간 한 3시간 반 잘 것 같아요. 바로 잠이 든다면. 일반 근로자는 한 주에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장 52시간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운송업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기사들은 전체 근로자 대비 월 평균 59시간 더 일합니다. 늘 졸음운전 위험에 시달리는 겁니다. 잠을 자고 싶다. 버스 운행을 중단을 안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너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영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과 휴식시간 보장을 약속했지만 기사들은 최소 휴식시간 보장 같은 지금 있는 규정부터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영업 차량이 사고를 내면 승용차끼리의 사고보다 사망자가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인 졸음운전을 막아야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을 텐데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5년째 대형 트럭을 몰고 있는 이운용 씨.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왕복 600km, 하루 12시간을 운전합니다. 졸음이 오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지만 침대가 있는 휴게실은 그림의 떡입니다. 늘 시간과의 싸움이라 휴게실에서 자본 건 5년 동안 2번뿐입니다. 휴게소 들어가면 최소 30분인데 또 잠깐 끼려고 또 그렇게 들어갔다가 또 나오려면 또 목적지 도착하는 시간이 더 늦을 거 아니에요. 휴게소 2곳을 더 확인해봤는데 주차장엔 트럭, 버스가 여러 대 있지만 휴게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껌 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쉬면은 그만큼 딜레이가 되잖아요. 근로조건 개선 같은 근본 대책은 물론 짧은 휴식이란 현실에 맞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단시간 휴식이 가능한 졸음 쉼터는 화물차 기사에겐 여전히 불편합니다. 지금 화물차 들어갈 만한 졸음 쉼터는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거의 다 승용차 위주이기 때문에. 반면 프랑스의 경우 졸음 쉼터가 넓고 작은 공원처럼 설계돼 있어 쾌적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단시간에 졸음을 덜어낼 방안도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원 연구 결과 수면 뇌파를 활성화시키는 특수 안대를 착용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분 수면 후 졸지 않는 시간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잠을 잘 자게 짧은 시간에 숙면 취하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방, 졸음운전을 한번 예방하자. 졸릴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알아채 자동으로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도 졸음운전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수도권의 한 공원에 이렇게 애완견 출입을 금지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일부 동네 주민들이 나서 애완견 출입을 막고 있는 건데 쾌적한 공원 환경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주장과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지나친 간섭이란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해진 공원에 저녁 산책을 나온 애완견 주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막아서는 주민과 어김없이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여기 개를 일부러 가지고 와서 뭘 시비 그래서 운동하러 안 돼. 아니, 개들이 40명가량의 동네 주민이 공원 지킴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여기 재출입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기 주민들 스스로 지키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완견 출입을 막는 이유로 공원의 청결 유지를 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 가서 똥 싸놓고 오줌 싸고, 그래서 제일 우리 중요한 거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애완견을 못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은 무슨 권한으로 공원 출입을 막느냐며 반발합니다. 치킨이 분들한테 가진 욕을 들어봤어요. 그 개 데리고 와서 왜 데리고 오냐고, 뭐 부모도 없느냐, 너는 집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해당 공원은 공원 녹지법상 도시공원으로 법적으론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만 금지합니다. 지킴이 활동의 법적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관할인 안양시청은 이제까지 지킴이들에게 해당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면서 마찰이 커지는 만큼 관련법을 검토한 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근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현지 10대 여학생 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박모 참사관. 광주지법은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차례에 이르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이 12세에 불과한 현지 여학생을 교육 장소에서 추행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위신 또한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와 외교관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등 최근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법원의 이번 판결이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네, 분위기 바꿔서 이번엔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막차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구급차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자며 노선을 바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경남 창원 110번 버스의 기적, KNN 강소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9일 깊은 밤, 승객 20명을 태우고 종점을 향해 달리는 시내버스 막차 안입니다. 갑자기 한 20대 청년이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 기사가 119에 신고하자 한 승객이 구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 차라리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질러서 간다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싶어서 승객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승객분들이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노선을 변경해 가까운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시민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다른 시민은 남성을 마사지합니다. 잠시 뒤 발작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이 20대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청년을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다 준 뒤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협조해준 덕분에 버스는 7분여 만에 이곳 병원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절반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환승을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반대쪽 방향도 계시는데 혹시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지장을 줄까 싶어서 그런 모양이래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깊은 밤 승객들과 기사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으로 20대 청년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보험금 13억 원을 노리고 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 전 남편이 물에 빠져 숨진 걸로 위장했습니다. TJB 박찬번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일렬로 선 채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지난 6월 충남 서천서 발생한 순환사고에 대한 현장 검증입니다. 58살 김모 씨가 숨진 원인을 두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바닷물의 수심은 무릎 높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는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20여 미터 떠내려왔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울퉁불퉁한 갯바위가 널려 있어 시신이 떠내려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저희가 모의 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떠밀리거나 그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의 추궁 끝에 전처 53살 변모 씨와 20대 아들은 김 씨를 물에 강제로 빠뜨려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보험 설계사 55살 건모 씨와 공모해 김 씨 명의의 보험금 13억 원을 타낼 속셈이었지만 밀물과 썰물의 시간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이들 3명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벽으로 돌진해 5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궁금증이 좀 많이 남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54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승합차 뒤에 이중 주차를 하곤 라이트까지 꺼버립니다. 이상한 상황은 지금부터. 주차 뒤 1시간이 더 지난 새벽 1시 50분쯤 김 씨의 차가 앞에 주차된 승합차를 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벽으로 돌진합니다. 30여 미터를 돌진해온 김 씨의 차량은 이곳 맞은편의 콘크리트 벽을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밟으려면 60-70km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하 주차장에서 속력을 줄 일이 없잖아요. 가장 큰 의문점은 김 씨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단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점. 또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주차 뒤 1시간이 넘도록 차 안에서 왜 머물렀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장 측정팀 입장에 술 냄새 나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운전은 지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CCTV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김 씨를 부검해 의문의 사망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불우 아동을 돕겠다며 후원금을 모은 뒤에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해온 기부단체가 적발됐습니다. 2014년부터 이 단체가 모은 후원금이 100억 원이 넘는데 실제로 불우 아동들에게 간 돈은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 기부단체 직원들이 야유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기부단체 회장과 대표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며 직원들과 요트 파티도 즐겼습니다.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받은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겁니다. 이들은 전국에 사무실 21곳을 마련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다며 4만 6천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책 한 권 사주시는 정도로 해서 도움을 주시면 아이가 여러 가지 학습 물품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은 후원금 1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청소년 센터 등에 실제 기부한 금액은 2억 원 정도, 후원금 납부자들에겐 연말정산용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가짜 사용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누구한테 기부하는지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수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나 정부 부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부단체 회장 54살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기부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차에 기름 넣을 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셀프 주유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셀프 주유소의 카드 결제 방식이 바뀌면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를 빠져나가는 SUV 차량을 한 남성이 미심쩍게 쳐다봅니다. 수원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실수로 신용카드를 놓고 갔다가 다시 왔더니 SUV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한 겁니다. 내 카드를 그 사람이 들고 있었다. 그래 안 썼다고 그러면서 날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결제가 된 거예요.
이 주유소에선 최근 2달 새 2번이나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드를 놓고 가는 게 하루에 한 3건 정도는 이렇게 발생이 돼요.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셀프 주유소에는 고객들이 놓고 간 신용카드가 수북합니다. 최근 주유소에선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계에 신용카드를 꽂아놓고 주유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후 카드 챙기는 걸 깜빡하기 일쑤입니다. 영수증 끊고 이제 마개 닫고 이렇게 하고서 갈 때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내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불법 복제 위험이 큰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 결제기가 아닌 모든 점포에서 IC칩 결제기 사용이 의무화돼 이런 상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유 시 카드를 계속 꽂아놓지 않고 결제한 뒤 바로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등의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지자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린 신종 범죄가 요즘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것처럼 항공편과 호텔까지 제공하며 심지어 외국에서 면접까지 본 뒤에 방심한 틈을 타 개인 통장을 받아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국내 유명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 취업 공고입니다. 아만다라는 업체인데 중국과 홍콩으로 가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사원을 뽑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첨단 금융 분야에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에 국내에서 모두 78명이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모 씨는 중국 엔타이에서 최종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이 왕복 항공권과 호텔까지 제공하자 이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서 환차익을 본다고 했었어요. 중국어도 같이 배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간 거죠. 업체 측은 최종 면접 실습 과제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 통장과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도 받아갔습니다. 보안상 그렇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약간 친절했다가 약간 반협박식 예민해지는 게 보였죠. 면접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이 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의 통장을 대포 통장 삼아 국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실시간으로 인출해 갔다는 겁니다. 대포 통장을 제공할 경우 범죄 의도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쪽 이제 고용주 측이라고 하는 측의 이제 말에 이제 다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급여용 계좌를 새로 신설을 해서. 또 다른 구직 사이트엔 같은 업체가 올린 유사한 수법의 취업 공고가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 대포 통장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첨단 지능화되면서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한밤중에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서 인공호수에서 골프공을 훔쳐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잠수복에 뜰채까지 준비해서 석 달 동안 골프공 12만 개를 건져 달아났습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에 37살 김모 씨 등 일당 3명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이 곧장 향한 곳은 골프장 인공호수였는데 물에 빠진 골프공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이처럼 잠수복까지 챙겨 입고 이 뜰채를 활용해서 물에 가라앉은 골프공을 건져 올렸습니다. 같은 골프장을 주기적으로 수십 차례씩 숨어들었고 한번 물밑을 훑을 때마다 많게는 공 수천 개씩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공을 훔쳐온 또 다른 일당 60살 유모 씨 등 2명까지 모두 5명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북, 전남, 충남, 강원도 등을 돌면서 먼저 들어가서 그 골프장 해저들을 이제 긁는 것을 보면은 저기는 저 사람들 영역이다. 이들이 지난 3월부터 약 석 달 동안 전국 20곳의 골프장을 돌며 훔쳐온 공은 모두 12만 5천여 개. 매입 업자에게 개당 200원에 팔아넘겨 2,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물이 그냥 더럽잖아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게 됐고요. 만약에 안 입으면은 피부병 걸려, 피부병.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주자이거우에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 때문에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주민들은 기약 없는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지는 토사에 작업이 중단됩니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규모 4 정도의 여진이 쉬지 않고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뒤틀린 지각판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다시 흔들리는 겁니다. 이딴 여진의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정도로 뚫은 길은 여진에 쏟아진 토사로 다시 막히기 일쑤입니다. 파손된 차량은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길가에 방치됐습니다. 那么必须要把这个主动防护网破坏掉。一旦破坏主动防护网，上面的松山体就会大面积的。 주민들은 언제 여진이 닥칠지 몰라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승지도 긴 세월을 간직한 풍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옥빛 호수와 폭포로 유명한 화와하이는 밀려든 토사에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폭포를 감싸던 수목은 꺾이고 부러졌습니다. 호수 주변의 산책길도 부서지고 끊겼습니다. 또 한 차례 커다란 여진이 올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와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력 설비 예비율을 지금보다 낮춰 앞으로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 필요 없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은 22%입니다.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이란 발전소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발전 설비를 남겨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적정 예비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 2기의 전력량이 불필요해지는 셈입니다. 심의위는 다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오는 2030년까지 5에서 10기가와트 설비는 여전히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적정 예비율을 낮출 경우 전력 수급의 차질을 우려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이 지속적이지 않은 만큼 수요가 몰릴 때를 대비해 또 다른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재생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예비율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게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찬반 논란 속에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정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존의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융합 기술입니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융합 제품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여전히 칸막이 규제가 많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흔히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분전반에 이 작은 기계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시키면 집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전제품별로도 사용량을 알 수 있고 전기료 누진제가 적용되는 시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계량기인 셈인데 계량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전력량 계량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성인 자체가 이런 형태의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링용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이 자동 배설물 처리기는 청소기와 비대 원리를 융합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도 한동안 인증을 못 받아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일반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한 제품의 스펙을 가지고 품질이 낮은 제품이 통과할 수 있는 인증이었습니다. 융합 제품의 경우 여러 기능과 기술을 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어디에서 인증받는지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처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여러 부처 같이 모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거든요. 융합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권한은 없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공연을 관람하다 보면 저 장면은 정말 힘들겠다 싶을 때가 있죠. 칼 같은 탭댄스 군무, 실제보다 더 고양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지연 기자와 알아보시죠. 소리가 특징인 탭댄스는 춤이면서 동시에 연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두에까지 마이크를 달고 30여 명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공연이 개막한 뒤에도 연습을 계속합니다. 빠,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고. 배우들은 무릎 통증은 기본이고 발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5월부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힐을 신어서 앞으로 계속 쏠려요. 그러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구겨진다던가 저는 뒤꿈치가 항상 까져 있거든요.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꼬리를 흔들고 팔짝팔짝 뛰는 캐치의 고양이도 2달이 넘는 고강도 훈련으로 탄생합니다. is mainly based around the movement of a cat rather than all the choreography and the singing and things like that. We're not trying to pretend to be cats. We are cats. 직접 고양이를 관찰해 특징을 몸에 익힙니다. Done with complete attention, so it's very much the focus in the eyes. Their back is very alive, so you think, long through the spine, very alert. 오랫동안 거듭 무대에 오르며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공연 뒤엔 이렇게 배우들의 보이지 않는 땀이 숨어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컬링 국가대표팀이 남자와 여자, 혼성 2인조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뜨거운 훈련 현장에 이정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컬링은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균형 감각이 뛰어나야 하고 2시간 넘게 수싸움을 하려면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필수입니다. 20kg에 이르는 스톤의 위치, 1cm 차이의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감각과 근력도 중요합니다. 불볕더위에도 시원한 얼음이 대신 체육관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쏟는 이유입니다. 지금 얼마큼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없는 날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수영으로 근력을 키웁니다. 저희도 힘든 운동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와 여고 동창으로 구성된 여자팀은 물론 남자팀과 혼성 2인조까지 의성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경북체육회 세 팀이 나란히 국가대표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최소 준결승까지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1등입니다. 메달 색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종목 다 메달은 목표가 맞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손감각과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대표팀은 마침 휴가 기간 훈련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한국 컬링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이승엽 선수의 은퇴 투어 첫 행사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한화 선수들은 응원 메시지를 적은 베이스와 대전 보문산의 소나무를 은퇴 선물로 건넸습니다. 말복더위에 오늘 또다시 서쪽 대부분 지방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일부 호남 지방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원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선까지 올라 오늘 못지않게 덥겠고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밤이 되면 소나기 구름은 약화되겠지만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과 내륙 지역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호남 내륙 지역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방에 큰 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 옵션은 완전히 준비됐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금 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